안녕하세요. 데이터넷 TV 윤현기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혈관인 L1 케이블 인프라스트럭처는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 센터 담당자와 케이블 테크니션들이 올바른 케이블 계측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케이블 계측 결과는 케이블 테크니션, 네트워크 테크니션,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 고객사 등 각자의 영역에 맞게 계측이 돼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통신 케이블 표준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인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케이블 계측 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내 작업 영역이 아닌 케이블 인증 결과를 요즘 유행어죠. 절대로 깜부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는 케이블 계측 결과를 오용하여 치명적인 장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작업 영역별 코퍼 케이블 계측 인증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표와 더불어 데모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니 케이블 계측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질문 말머리를 달고 질문을 올려주세요. 플루크 네트워크스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데모 또는 교육을 신청해주신 분들에게는 피자 세트를 증정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크 네트워크스 한국지사의 문건호 총괄 매니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카퍼 케이블 계측 결과 우리 깜부할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IT 기업 혹은 일반 기업들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등에 업고 많은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식상해서 사실은 이걸 바꿀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정했을 때는 약 한 달 반 정도 전이라서 이렇게 붐이 될 줄 몰랐었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한번 올라타서 마케팅을 한번 해보려고 우리 깜부할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럼 카퍼 케이블 계측 결과를 깜부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네, 오늘 준비한 저희 세미나를 잘 보시면 이 깜부가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플루크라는 브랜드, 저희 회사는 노란색 트레이드 마크를 쓰는 계측 전문 회사고요. 그 중에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보시는 대로 이런 통신 케이블 계측기를 생산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1992년부터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이름으로 통신 케이블 계측을 했고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이제 29년, 이제 내년이면 30년 차가 됩니다. 많은 케이블 계측기들이 있고요. 오늘은 주로 설명드릴 내용이 요 DSX라고 하는 케이블 어널라이저라고 부르는 인증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장 이 장표에서 중요한 거는 이 Certified Technicians라고 하는 저희만의 계측기를 사용을 해서 케이블 테스트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TIA라는 국제 표준의 테스트 방법들이 다 나와 있고요. 테스트를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들이 있고 그걸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테크니션들이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바로 CCTT라는 저희 자체 자격증이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우선 카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 구리로 된 케이블을 테스트하려면 이제 구리 케이블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TP나 STP, FTP라고 설명을 하는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해서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꼬여있는 쌍으로 된 케이블입니다. 꼬인 쌍선이라고도 하는데 발음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TP 케이블 혹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IT에 계시거나 뭐 네트워크를 하시거나 서버를 하시거나 혹은 집에서 조금 인터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한 번씩은 작업을 해보셨거나 끊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와이어들이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와이어는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리로 된 도체고요. 크로스 필러라고 하는 이 하얀색 부분은 각 페어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케이블 내의 분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립코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케이블이 수직 케이블로 포설될 때 장력을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케이블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코드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나일론 실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은 뭐 요즘에 이제 카테고리 6는 대부분 파란색을 쓰고요. 5E는 회색을 많이 썼죠. 피복은 케이블의 외부 충격 혹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저희가 요즘에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기 시작하죠. 네,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원래는 처음에 저희 요즘에 보시는 대로 꼬아져 있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카테고리 3부터 꼬아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케이블을 제작하고 통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X, RX에 케이블에 전기를 신어서 보내다 보니까 누화, 크로스토크라고 하는 전파가 인접한 페어로 간섭을 주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 이 누화로 인해서 반대편 이제 RX 쪽으로 신호가 되돌아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남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아니고 이제 MZ세대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네, 40대 이상은 전화를 하다가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옆집이나 아랫집의 전화 음성이 내 귀로 다시 들려요. 이거 혼선됐구나. 아니면 누가 이거 도청하는 거 아닌가라고 막 그런 걸 의문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누화였던 겁니다. 케이블이 서로 피복이 벗겨진 채로 합선돼도 당연히 돌아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파로 인해서 누화가 된, 간섭이 된 형태가 바로 혼선이라는, 네, 전화하던 시절에는 그게 데이터 통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옆 케이블에 선을 주기 때문에 간섭 현상으로 인하여 올바른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차동 신호라는 디퍼런셜 시그널을 케이블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을 해서 전이차를 줘서 통신을 해보니 이 간섭 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 줄어듦은 케이블이 가까울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꼬아보자. 그래서 케이블을 꼬기 시작을 했고요. 꼬아서 똑같은 패턴으로 꼬우다 보니까 맨날 만났던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간섭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페어들마다 꼬임을 바꿔보자. 바꿔보니까 간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어들마다 꼬임의 정도가, 꼬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는 대로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갈색 꼬임의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고요. 이 페어들마다 꼬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피복상의 거리를 꼬아서 가는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밸류라고 하는 측정을 했을 때 길이가 다 달라요. 페어마다. 이 페어마다 길이가 다르다고 계측기가 정확도가 떨어지네.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겁니다. 피복상의 길이는 그냥 외관으로 보이는 길이고요. 실제 계측을 하면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꼬아서 가기 때문에 길어지고 꼬아서 가는 것도 계측할 수 있는 페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가 다름에 의해서 전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페어의 도착 시간과 갈색 페어의 도착 시간이 달라지고 이러한 달라짐에 의해서 지연과 왜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연 왜곡은 표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블 페어의 지연과 전파 지연과 왜곡 등을 다 계산해서 네트워크 장비가 패킷이나 데이터를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케이블을 가끔 제작하실 때 아니 무슨 색깔이 뭐가 중요해. 어쨌든 같은 RX, TX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조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계측기에서는 꼬임률이 다 계측기 안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페어의 순번이 색깔을 변경한 것까지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전파 지연 왜곡이 계산을 한 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보고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측기에 색깔별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까지 표시해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UTP, TP 케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RJ45 플러그를 종단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RJ45는 왜 RJ45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Registered RJ45. 45번으로 등록된 잭 타입이에요. 간단하죠. 저희 오징어 게임에서 가슴에 자기 1번부터 456번이었나요? 465번이었나요? 자기 번호가 있듯이 이 잭에도 그냥 자기 번호가 있는 겁니다. 45번 참가자예요. 등록된. 네, 그래서 RJ45는 그런 의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 페어는 이렇게 TIA에 568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고요. 한국은 대부분 B 타입을 많이 씁니다. 이거를 서로 엇갈려서 종단점과 시작점을 하나씩 A와 B를 쓰면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했고요. A와 A, B와 B를 썼으면 이제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RJ45 플러그는 카테고리 5E에서는 상당히 간단한 구조였는데 카테고리 6부터는 근단 노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테고리 6부터는 근단 노화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페어의 풀림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많은 액세서리들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P 모사의 플러그인데 플러그 타입 안에 이미 로드바와 디바이더 등 여러 가지 릴리프와 하나, 둘, 셋,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C 모사의 플러그인데 약 4가지 정도 타입의 액세서리들로 플러그들을 조립했을 때 근단 노화가 발생함을 상당히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시면 업무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럼 카퍼 케이블은 이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어떤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게 카테고리 5E는 뭐 100메가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1기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카테고리 6A는 10G. 이게 이제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표준은 TIA라고 하는 미국 전기통신협회 쪽에서 제정을 한 케이블의 물리적인 표준과 특성이고요. 이더넷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인 1GBps, 10Gbps는 IEEE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전기 전자 쪽에 관련된 장비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기가 카테고리 5E는 1기가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좀 혼동이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케이블은 도로로 따지면 인프라예요. 인프라고 1기가 bps는 자동차입니다. 도로를 왕복 4차선을 뚫어놓고 아스팔트를 아주 잘 매끈하게 깔아놓으면 시속 100km로 달려도 되고 시속 200km로 달려도 되겠죠. 자, 데이터 레이트는 자동차의 속도, 카테고리라는 케이블은 왕복 몇 차선인지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라고 느끼시면 돼요. 왜냐하면 카테고리 5E는 보시는 대로 맥시멈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폭을 최대 100MHz까지 써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그 안에 IEEE에서 표준 프로토콜, 표준 어플리케이션을 정한
타입을 1GBps까지 지원할 수 있는 1000 베이스 T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개발된 거죠. 자, 100MHz까지 쓸 수 있는 5E에 1000 베이스 T는 약 62.5MHz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약 위에 30MHz 이상의 여유폭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M 베이스 T에서 2.5G 베이스 T는 카테고리 5E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카테고리 5E의 100MHz까지 사용해서 2.5GBps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E가 1기가만 전송한다라는 거를 거꾸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0MHz까지 쓰는 카테고리 5E는 100MHz까지 쓰는 어떠한 프로토콜을 올려도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테고리 6는 250MHz, 6A는 500MHz, 그리고 카테고리 8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은 2GHz라는 아주 높은 대역폭을 사용을 해서 40GBps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어둡게 음영 처리한 카테고리 7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카테고리 6A보다 주파수 대역을 600MHz와 1GHz까지 써서 10G, 현재까지는 10G가 맥시멈입니다. 뭐 새로운 표준이 나오면 25G, 뭐 40G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2GHz를 써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10G에서 멈췄고요. 이 카테고리 7은 RJ45,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된 45번 잭을 쓰지 않아요. 잭을 쓰면 지원을 못하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난 RJ45라고 해서 제조사들이 고유로 만들어 놓은 이 8개의 페어를 다 쪼개버려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근단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8가닥을 각각 자기만의 기술로 분리시켜 놨어요. 카테고리 7 패치 코드라고 해놓고 RJ45 플러그로 종단 처리가 되면 짝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카퍼 케이블 대역폭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카테고리 5E가 100MHz까지 사용을 하고요. IEEE의 프로토콜이 100 베이스 TX, 1000 베이스 TS, 2.5G 베이스 TX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100MHz 이내이기 때문에. 자, 1000 베이스 T는 62.5MHz까지 쓰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요. 카테고리 6 또한 250MHz까지 쓰지만 10G 베이스 T가 200부터 400MHz까지 쓰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10G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케이블 제조사가 개런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역폭과 그 네트워크 장비의 속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TIA라는 곳에서는 케이블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인증하라라는 표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중에 이제 와이어 맵 순번이라든지 아니면 길이, 근단노화, 삽입 손실 등등이 있고요. 국제 표준 중에 이제 TIA는 미국 표준이고 국제 표준 중에 ISO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에서 정한 규정 또한 여러 가지 TIA와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TIA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오늘은 카퍼 케이블 인증 방법은 TIA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증을 했다는 어떤 의미냐?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이런 초록색 신호등처럼 합격이라고 표시되면 이 케이블링 구간은 카테고리 5이냐 카테고리 6냐를 인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자세히 한번 볼게요. 테스트 결과에는 어떤 게 나오냐? 주로 테스트 한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계측기가 교정을 언제 받았는지 계측기는 1년마다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계측기 교정 날짜가 나오고요.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우리 네트워크 쪽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실 수 있는 네트워크 스탠다드를 만족하는지 방금 보셨듯이 카테고리 6의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
POE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 이 케이블링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네, 보시면 10 베이스 T부터 자, 5G 베이스 T까지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테스트 결과 레포트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케이블 레포트 계측하려면 힘들죠. 계측기도 없어. 아는 공사업체가 계측기로 테스트 레포트를 만들었대요. 자, 우리 깐부 맺어야겠죠. 야, 나 이거 테스트할 줄도 몰라. 니네 레포트 좀 줘. 함께 웃습니다. 내가 술 한번 사줄게. 소고기가 오가겠죠. 비싼 계측기니까. 깐부라고 하면서 이제 또 계측기의 결과 레포트를 내 거니까 없는 사이니까 이제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엔드유저한테 제출을 하죠. 이 케이블 공사업체와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갈 때 공급되는 패치 코드와는 테스트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측정 한계치는 리미트라고 하고요. 이 한계는 TIA나 ISO에서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준은 방법이 연구 링크, 이렇게 생긴 링크 구간을 이제 연구 링크라고 하고요. 채널 테스트라고 하는 채널 링크 구간은 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고,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라고 NPTL은 주로 와이파이 AP나 IPTV 카메라 쪽에 주로 연결되는 타입의 테스트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패치 코드 테스트는 주로 패치 코드를 현장에서 제작했거나 케이블 제조사가 공장에서 케이블 패치 코드 작업을 했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연구 링크 테스트라고 하는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인스톨러, 케이블 테크니션, 케이블 공사업체라고 하죠. 공사업체들이 주로 테스트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제조사에서는 케이블 보증 워런티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구 링크 테스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블은 이 패치 코드가 사실은 이동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공사업체가 케이블 공사를 하는 롤은 대부분 패치 패널부터 사용자의 아울렛까지를 포설해버립니다.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퍼머넌트 링크.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라고 하죠. 파마. 그게 퍼머넌트입니다. 퍼머넌트. 이제 콩글리시로 파마인데 머리를 컬을 주면 안 변하기 때문에 파마라고 하는 거고요. 케이블도 네, 케이블이 이제 건물 밑으로 데이터 센터 같으면 억세스 플로어 밑으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링크가 포설되어 있는 구간에 패치 패널부터 테스트를 해서 아울렛까지 테스트하는 방식이 연구 링크 테스트입니다. 이 연구 링크 테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의 타입도 있겠지만 콘솔리데이션 포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끝단에 패치 패널로만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구간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네, 연구 링크라고 하고요. 이 연구 링크는 우리가 사용자분들이 대부분 UTP 100m까지 통신하지 100m 테스트할 거야? 아닙니다. 얘는 90m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패치 패널 혹은 아울렛에서 사용자 PC와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되는 패치 코드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5m씩 잡아서 10m가 추가돼야 되는 네, 여유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90m가 이 연구 링크 테스트의 한계값입니다. 90m가 넘으면 실패가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채널 테스트, 채널 링크 테스트인 거고요. 채널은 방금 설명드렸던 거와 조금 다르게 이 패치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큐먼트 코드와 사용자 단의 유저 코드가 연결된 모든 구간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최대 100m. 근데 이 방법은 케이블 인스톨러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유저 코드는 사무실에 이제 벽부 아울렛에서 내 노트북을 연결한 코드는 영구적이질 않아요. 집에 케이블이 없네.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집에서 쓰던 케이블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유 있는 케이블 그냥 갖다 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테스트에서는 이 이큐먼트 코드나 유저 코드가 변경되면 이 테스트 결과는 무효입니다. 다른 케이블이 꽂히는 순간 전 구간에 대한 통과했던 케이블 테스트는 무효가 돼요. 그리고 이 채널 테스트는
장비에 꽂히는 혹은 노트북에 꽂히는 이 RJ45 플러그는 계측 결과에서 제외합니다. 이 부분에 근단 노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외합니다. 제외하기 때문에 케이블의 시작점부터 반대쪽 케이블의 종단점까지만 테스트해요. 그리고 역시나 이큐먼트와 유저 코드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최대 100m를 테스트 결과로 포함을 하고요. 크로스 커넥터, 인터 커넥트 사용하는 이제 그 구조는 좀 다르지만 유저 코드와 이큐먼트 코드를 테스트 결과에 반영한다. 그리고 종단점에 있는 넥스트 값, 근단 노화 값은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이것도 또한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하는 패치 패널과 패치 패널 사이의 채널 테스트고요. 공사업체가 보통은 채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패치 코드를 아주 좋은 걸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진 값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패치 코드 계속 이동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테스트는 사실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결과에 이 코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이동되는 순간은 다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듈러 플러그 종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거는 연구 링크와 채널 테스트와 패치 코드 테스트를 좀 합쳐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천장에 IP 카메라나 AP들을 많이 설치를 하면서 천장에는 아울렛을 설치하거나 패치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모듈러 플러그로 종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채널 테스트는 모듈러 종단에 있는 RJ45 플러그의 근단 노화를 테스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시작점은 패치 패널이 되기 때문에 패치 패널 구간은 연구 링크 아답터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종단에는 채널 아답터가 아니라 패치 코드, 즉 RJ45 플러그의 근단 노화까지 테스트하는 패치 코드 아답터를 써서 패치 코드에 RJ45 플러그까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NPTL입니다. 자, 이것도 NPTL이기 때문에 패치 패널과 이큐먼트 혹은 장비나 서버나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치 코드가 최대 10m까지 추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테스트의 최대 지원 거리는 90m입니다. 네, 테스트 시작되는 지점을 잘 보셔야 이 채널 테스트, 연구 링크 테스트, NPTL 테스트, 패치 코드 테스트가 뭐가 다른지를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방금 설명된 NPTL은 시작되는 지점이 인터커넥트가 되어 있는 패치 패널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컨솔리데이션 포트나 아울렛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장비가 연결되는 IP 카메라나 AP가 연결되는 최종단의 RJ45 플러그 근단 노화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IP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공사업체는 이 NPTL 테스트를 하셔야 올바른 테스트를 하시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깜범해졌으니까 연구 링크 케이블 테스트한 거 받아다가 AP 공사하시고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NPTL 테스트는 이렇게 패치 코드 아답터를 별도로 사용을 해서 패치 코드가 꽂히는 이 부분의 근단 노화까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패치 코드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패치 코드를 테스트하려면 사실은 이런 계측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답터가 아니고 별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에 입사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한국에서는 패치 코드 아답터가 판매된 약 20년간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왜 한국은 유독 패치 코드 아답터 판매가 없느냐 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패치 코드 아답터를 써야만 패치 코드를 현장에서 작업한 이 RJ45 부분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그냥 채널 아답터를 꽂아서 채널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채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패치 코드에 RJ45 플러그를 작업해 놓고 이 작업을 플러그 테스트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냥 케이블만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패치 코드를 위한 유효한 테스트가 유효한인데 유효한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오늘 보이네요. 이게 참 어제도 안 보였는데. 네, 유효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케이블만 딱 테스트한 거예요. 거기다가 채널 테스트는 아까 중간에 접속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패치 코드 테스트보다 채널 테스트의 측정 한계값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상당히 러프하기 때문에 패치 코드를 그렇게 테스트하면 웬만하면 그냥 다 통과 나와요. 근데 이 채널 테스트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면은 동일한 케이블 테스트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실패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채널 테스트와 패치 코드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이 패치 코드 아답터는 말씀드렸듯이 이 패치 코드가 연결되는 RJ45 플러그의 종단 부분을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아주 러프하게 잘 나옵니다. 그럼 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채널 테스트 자체가 종단 지점의 RJ45 플러그의 근단 노화와 장비에 있는 RJ45 이제 암놈이라고 하는 우리 랜 포트에 있는 근단 노화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비가 발생했는지 패치 코드에서 발생됐는지까지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럼 패치 코드 테스트는 어떻게 이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패치 코드 아답터에 사용되는 이 포트, 암놈, 네, 피메일은 상당히 간섭에 대해서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게 발생되도록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진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값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패치코드 아답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셔야만 패치코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패치코드 테스트와 채널 테스트를 잘못했을 때 패치코드를 꽂아놓고 채널 아답터를 꽂고 채널 테스트를 했으면 이러한 패스라고 하는 아주 기분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패치 코드를 실제로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단 노화가 아주 숫자가 좀 욕 같아서 18dB가 나왔는데 패치 코드 테스트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0.9dB로 실패가 나와요. 그럼 약 거의 19dB만큼의 오차가 나오죠. 이제 오차가 아닙니다. 측정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실패 나올 게 잘못해서 통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패치 코드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장비에 패치 코드 보통은 같이 납품을 하시죠. 나는 케이블을 공사하는 회사예요. 자, 케이블 공사하는 회사는 연구 링크나 채널 테스트나 하실 수 있죠. 장비를 납품하는 쪽에서는 패치 코드에 채널 테스트한 결과를 제출하시면 이거는 패치 코드 테스트에 실패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롤, 본인의 공사 범위, 본인이 납품하는 케이블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엔드 유저, 고객사는 다른 테스트의 레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레포트 상단에 보면 채널 테스트를 했는지 패치코드 테스트를 했는지는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던 시절에는 패치코드를 납품받아도 채널 테스트, 연구 링크를 공사했는데도 채널 테스트, 그냥 다 채널 테스트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레포트가 잘못 올라왔을 때는 다시 테스트하라고 돌려보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공사하시거나 패치 코드를 납품하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채널과 패치코드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데모 시연을 할 거고요. 오늘 보여드릴 데모 시연은 채널 테스트 결과에서 통과된 패치코드를 정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패치코드로 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패치코드 테스트를 한번 둘 다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준비된 패치코드는 좀 유명한 외국계 제조사의 패치코드와 흔히들 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내돈내산으로 산 케이블입니다. 둘 다 카테고리 6라고 하는 표준을 만족한다고 제품 표지에 써 있었고요. 이거는 진짜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뜯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채널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채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 링크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패치 패널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이 패치 패널과 또 카테고리 6 케이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서 이제 채널 테스트를 할 거고요. 채널 테스트를 하려면 이 계측기에서 사용 한계값을 측정 한계치를 보시면 이제 TIA 표준의 카테고리 6 카테고리 6 채널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카테고리 6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한 4초에서 5초 정도 걸리고요. 이제 분석 기능까지 제가 포함을 하면은 한 7초에서 8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됐고요. 결과는 통과 초록색으로 아주 좋게 표시되어 있고 성능에 보시면 이 근단노화 값을 잘 보시면 4.5dB만큼 높아서 이 채널 테스트는 통과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채널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요 채널 그대로 내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내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연결하면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 패치 코드 하나를 띄워서 다른 데 쓰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한 채널 테스트의 결과는 일단 무효입니다. 다시 꼽지 않는. 자, 그럼 이 패치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용 아답터인 패치 코드 아답터로 바꿔 끼고 카테고리 6의 채널 테스트를 통과한 인터넷에서 구매한 이러한 패치 코드 6 패치 코드를 직접 꽂아서 일단 5E부터 해볼게요. 5E는 100MHz고 6는 250MHz이기 때문에 상당히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주파수 대역을 테스트를 하는데 측정 한계치를 TIA의 패치코드 테스트 중에 5E의 패치코드 제가 2m짜리를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m짜리를 넣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치코드 테스트는 이제 근단노화, 이 패치코드가 연결되는 이 플러그, RG45 플러그의 근단노화와 반사 손실을 테스트하는데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소리가 났죠. 보시면 아까 6에도 통과했던 채널 근단노화가 5E 패치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근단노화는 요거는 현재는 통과를 했고 반사 손실이 오히려 실패했어요. 이 패치 코드에서 발생되는 반사 손실은 국제 표준인 패치 코드 5E의 표준 중에 그 반사 손실이 현재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이 패치 코드는 이제 반사 손실이 미달이고 근단노화가 미달인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아까 채널 테스트 통과했다고 이 패치 코드를 빼서 또 다른 데 연결하거나 내가 별도로 좀 더 다른 구간에서 쓰고 싶어서 옮겨 오시면 그 구간은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값이 결과 값이 유효하지 않고요. 이 코드 또한 다른 데 쓰셔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케이블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패치코드 테스트는 뭐 다 실패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은 조금 유명한 제조사의 제품입니다. 물론 중국 제조사 아니고요. 자, 똑같이 5E 테스트를 해볼게요. 케이블 전문 제조사가 공장에서 종단 처리한 패치코드,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중국산 케이블. 자, 패치코드도 역시 테스트 통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 패치코드를 이용해서 뭐 내가 PC를 따로 연결하든가 이런 데에 대한 건 이동을 하셔도 돼요. 다만 이동을 하심과 동시에 아까 테스트했던 이 채널 구간의 테스트는 무효입니다. 다른 케이블을 또 연결했을 때는 그 테스트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연구 링크 테스트를 먼저 하시면 이 구간 뒤로 연결된 모든 구간은 다 통과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 패치코드 테스트한 것들만 투입을 시키시면 모든 구간들이 채널 테스트, 연구 링크 테스트, 패치코드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깜부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롤에 맞는, 자기의 업무 스코프에 맞는 테스트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세션 다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시연 잘 보셨죠? 이렇게 채널 테스트에 통과가 나온 연결되어 있던 패치 코드도 패치 코드를 테스트하면 실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이 패치 코드 막 아무데나 갖다 끼시면 안 돼요. 설명드렸듯이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지 않은 채널 구간의 패치 코드는 이동되거나 변경되거나 추가가 되면 그 구간의 결과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케이블 공사업체는 연구 링크 테스트, 본인들이 포설한 구간에 대한 연구 링크 테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패치 코드는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고 납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엔드 유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패치 코드 테스트 레포트와 연구 링크 테스트 레포트를 둘 다 가지고 계시면 그 패치 코드는 연구 링크 테스트가 통과된 어느 구간에 연결되더라도 채널 테스트는 다 통과됩니다. 그렇게 테스트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고, 레포트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깐부부터 맺어야죠. 아유, 깐부 맺어야죠. 우리 한국인데. 네, 깐부 맺고 소고기 먹었습니다. 함께 웃고, 깐부잖아, 레포트 다오 주지 마십시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겁니다. 네, 절대로 레포트를 공유하거나 공유된 레포트를 보고 통과라고 믿지 마시고요. 패치코드, 채널, 연구 링크, NPTL 링크 등등에 맞는 테스트를 했는지를 잘 구별하실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계측기로 측정을 했을 때 장애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페일이 났어요. 페일이 났으면 이거 근단노화가 페일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왜 페일이 났을까? 반사 손실이 페일이라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아셔야겠죠. 심층 이제 심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케이블 공사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서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본사로 제일 많이 전화가 오는 분야예요. 근단노화가 실패 났는데 어떻게 해도 통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가서는 레포트 가짜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계측기 회사에 전화해서 레포트를 수정하고 싶다고 물어봅니다. 레포트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플루크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전화가 오면은 제가 따끔하게 혼내드립니다. 사실 하지 마시라고. 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삽입 손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케이블 내에서 신호가 감쇄되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왜 발생하냐? 저항 때문에. 도체가 가지는 저항 때문에 삽입 손실, 케이블을 삽입할 때 이제 발생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웨비나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처음에 신호를 삽입하고 반대쪽 끝에서 도착하는 신호를
측정해서 삽입된 신호와 도착된 신호의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삽입 손실이라고 합니다. 삽입할 때, 접속할 때 나는 손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삽입 손실은 길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항 때문에, 도체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왜 실패가 났을까요? 당연하죠. 길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포설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이제 오피스를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에요. 인터넷 라인을 까시는 분인데 인터넷 라인이 이제 하나가 연구링크에 포설되어 있는데 그걸 3개로 늘리기 위해서 3개를 묶어서 당기십니다. 당기면 당연히 하나가 포설된 거 3개가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죠. 퐁퐁을 넣어요. 퐁퐁. 이럴 때 팁은 퐁퐁을 넣는 겁니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케이블 포설용 윤활제의 한 종류예요. 잘 미끄러지도록 스프레이로 기름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퐁퐁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퐁퐁 같은 걸 이제 넣게 되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하면 케이블이 부식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윤활제를 사용하면 삽입 손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게 도체의 특성 때문에 저항이 늘어나서 절대로 포설용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사 손실. 반사 손실은 말 그대로 반사돼서 그 동일 페어 안에서 신호가 무언가에 만나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면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신호들을 막기도 하고 가던 신호가 거꾸로 돌아오기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반사 손실입니다. 반사 손실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대부분은 불량 케이블이에요. 이게 카퍼 케이블이 뭐 외산 비싼 케이블과 저가 중국산 케이블이 왜 가격 차이가 나냐 하면 이게 구리거든요. 구리. 올해 초부터 구리의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국제시장에서 높아져서 지금 케이블 가격이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케이블의 원자재인 구리를 적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동을 녹여서 가느다랗게 쭉 실처럼 뽑아주는데 이걸 천천히 식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생산을 해서 원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빨리 식히니까 금속 그 구리 안에 기포가 생겨요. 네, 그런 기포들로 인해서 반사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생산이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C 접촉 저항에 대한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케이블이 침수되었을 때 자, 어떨 때 침수될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침수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 혹은 아파트 혹은 일반 상업용 건물에는 케이블 공사가 건축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 처리를 하지 않고 케이블을 먼저 포설해 놓고 나중에 종단 처리할 수 있으신 분들이 다 가서 RJ45 플러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유리로 마감이 되지 않은 건물에 폭우가 쳐서 비가 들어왔을 때도 침수가 자주 발생을 하고요. 관로에 물이 그렇게 많이 찹니다. 그 관로에 물이 찼는데 피복이 상처가 나 있어서 피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사 손실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사 손실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계측기가 AI는 아니지만 학습되어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침수가 의심된다라고 계측기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반사 손실은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삽입 손실이 3dB 미만인 지점에서는 반사 손실을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삽입 손실이 3dB 미만이라는 건 삽입 손실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길이가 짧으면 종단에서 돌아오는 반사 손실과 실제 근단 노화와 원단 노화와 막 짬뽕돼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 손실이 3dB만큼 짧은 패치 코드에서는 반사 손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반사 손실 부분에서 인포메이션이라고 I자로 표시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근단 노화는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인접한 페어에서 인접 페어로 주는 방해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어 엔드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가까운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멀른 쪽으로 가면은 far end 크로스톡,
FXT라고 해서 FXT라고 사용을 합니다. 원단 노화는 원단까지 가면 이미 신호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는 않고요. 근단은 신호 세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돌아오는 신호도 크기 때문에 근단 노화가 제일 민감합니다. 이것도 생산 물량이에요. 왜 생산 물량이냐면은 케이블을 덜 꼬아졌을 때. 이거 많이 꼬면 더 길어지고 많이 꼬면 더 많은 카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적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가 케이블은 근단 노화가 근단에서도 발생하지만 근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근단 노화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프를 보면 근단 노화 값이 막 50m 구간이어도 막 30m, 40m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커넥터. 우리가 RJ45나 모듈을 종단할 때 작업하기 편하려고 비싼 돈 주고 꼬아놓은 걸 다시 다 풀죠. 풀고 길게 풀어놓습니다. 그 길게 풀어놓은 부분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간섭, 근단 노화가 발생해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전화하다가. 네, 이 근단 노화도 4dB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 4dB 규칙은 역시나 삽입 손실이 4dB. 즉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채널 테스트나 연구 링크 테스트에서 근단 노화 값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것도 TIA나 ISO의 규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삽입 손실이 얼마일 때는 뭘 무시하고 뭘 무시하고. 자, 요즘에 짧은 패치 코드들 많이 쓰거든요. 짧은 패치 코드 이뻐 보이고 여장 처리할 필요 없고. 근데 그러한 짧은 패치 코드들은 이러한 삽입 손실, 반사 손실, 그 삽입 손실이 적기 때문에 거리가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단 노화 반사 손실을 무시하거나 근단 노화 반사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패치 코드는 국제 표준이 최소 길이가 50cm입니다. 50cm 미만은 권장하지 않고 50cm 미만은 테스트를 할 수도 없어요. 계측기에서 50cm부터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뻐 보인다고 짧은 패치 코드를 딱 패치 패널과 스위치에 5와이어를 쫙 맞춰서 군대에서 우리 침낭 쫙 맞추듯이 쫙 맞춰서 사진 딱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올려서 나 케이블 작업을 아주 베스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표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0cm 이상, 여장 처리는 매니지먼트 패널 등을 써서 잘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희 이 버시브라고 하는 이 케이블 어널라이저, 즉 인증 제품군에는 이러한 표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TIA 표준, ISO 표준, 한국은 또 사용전 검사라고 하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라고 하는 사용전 검사, 그리고 엠블럼을 받을 수 있는 특등급,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검사, 그 다음에 국제 표준인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든 표준들이 들어가 있고 표준이 바뀌면 펌웨어도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테스트 인증 방법, 왜 테스트 결과를 깐부를 맺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깐부는 우리 구슬치기나 그런 거 하실 때만 하시고 케이블 계층은 남남처럼 아주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셔서 하시고 케이블 테스트를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비용 아끼기 위해서 우리 하지 말고 소고기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다음부터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깐부가 우리 케이블 계측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다 죽지 않도록 올바른 계측 문화를 정착하고 싶어서 준비한 웨비나니까 많이들 널리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플루크 네트워크스가 진행한 코퍼 케이블 계측 결과 우리 깐부할까?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에 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이후에도 설문조사가 가능하니까 꼭 참여하시고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데이터넷 TV는 다음에도 좋은 주제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